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김우중 회장과 김일성 부자와의 관계,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비화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김우중 회장은 북한에 수없이 드나들었던 경제인 중 한 사람입니다. 김 회장이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은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는 아예 특사로 임명받아 자주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이 북방정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과 첫 번째로 만든 남북기본합의서도 김우중 회장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때가 1991년 12월 13일입니다. 김우중 회장은 이후에도 수없이 북한을 드나들며 김일성 부자와 20여 차례 이상 만났다고 합니다. 나중엔 정희자 여사도 동반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김일성과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마쿠에서 일을 했으나 성사 직전 결렬된 적이 있다고 김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마쿠에서 본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김일성 주석과 얘기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며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미국이 카터 대통령이 주선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인 일들은 김우중 회장이 뒤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김일성 주석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7월 8일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 사망 일주일 전까지 김우중 회장은 북한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일들을 논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한참 뒤인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하면서 주도권은 김 회장에서 정 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김우중 회장과 김일성 부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꽉 막힌 남북 현실을 타개할 제3의 인물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회장은 타고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집권 여당 사람뿐만 아니라 야당 사람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업하는 사람은 야당 인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꺼려했었는데 김우중 회장은 달랐습니다. 다른 기업 총수들이 보험 들듯이 정치 자금을 조금 야당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관리했었다는 것이 당시 주변 인사들이 전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그런 차원에서 가까이 지내다 1997년 대선에서 집권하자 더욱 밀착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김우중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우중 회장의 얘기를 상당히 신뢰했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차기 정경련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인수위 시절 김 대통령 당선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 대통령은 나는 정치는 잘 알지만 경제는 잘 모르니까 김 회장이 경제를 맡아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김 대통령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김 회장은 김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키신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다리를 넣어 만나게 해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김 대통령과 각별해졌다는 후문입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부터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기투합이 돼 초창기에는 잘 맞았다고 했습니다. 전국민 근무기 운동도 김우중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 근무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신혼부부의 결혼반지와 아이들 돌반지까지 갖고 나오면서 국난 국복을 외쳤으니까요. 그때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이 금을 모읍니다. 당시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금이 14.4톤에 비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모은 금은 대우를 통해 수출돼 총 2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신임을 받은 김우중 회장은 거침없었습니다. 당시 재계가 숨죽이고 있을 때
수출 500억 달러를 들고 나오자 주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했습니다. 신흥 강요들과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신흥 강요들을 무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신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MF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은 IMF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금융위기가 금융과 기업 부문이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금융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주 골자였습니다. 신흥 강요들은 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주장한 반면 김우중 회장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섭니다. 김 회장은 IMF 프로그램이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국제금융기관들이 관리체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만큼 하루속히 이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김 회장은 한국이 금융 부분이 잘못해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부분이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데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IMF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업 구조조정은 한국 기업들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선진국 경쟁자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만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구조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수출을 늘려 매년 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달성해 외환 보유액을 확충해 하루빨리 IMF 체제를 탈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가 왜 IMF 체제에 놓이게 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때의 일들을 유추해보면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1990년대 중반은 세계화 바람이 전 세계에서 거세게 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1995년 출범하면서 개방과 자유화가 시대의 화두가 될 정도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1995년 세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하는 등 세계화에 편승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도 동아시아에 자본을 싸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 과잉 투자를 했던지 위기는 태국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1997년 2월 태국 최대의 단기금융회사인 파이낸스원이 파산하면서 태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바트화에 대한 공격마저 시작됩니다. 그해 7월 태국 정부는 바트화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이릅니다. 태국 금융위기는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몰아칩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역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금융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콩, 대만, 한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한보그룹 부도와 기아차 노사분규, 산미그룹 부도 등 경제위기 경보가 울렸는데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한가한 얘기들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엔 결국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대만, 홍콩이 구제금융을 안 받았는데 우리는 덥석 받고 만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위기 대처 능력이 한심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IMF 체제에 놓인 현실을 놓고 정경련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과 김대중 정부 신형 광료들과 충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인식은 확고했습니다. 1998년 2월 저와 만났을 때도 김 회장은 IMF 사태는 금융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기업들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제대로 훈련도 안 된 금융사 직원들이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단기 자금을 빌렸으면서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은행과 종금사를 무더기로 허가해 이를 방조한 이유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례로 그때 당시 홍콩에만 한국 금융사가 120개에서 130개나 나가 있었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IMF 체제에 놓이자 한국 정부와 IMF는 기업 부분이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대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97년 말 한국 기업들이 평균 부채 비율은 360%였고 30대 그룹 평균 비율은 512%였습니다.
정부는 이때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채 비율을 200% 미만으로 낮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기업들이 갖고 있던 알토란 같은 자산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빌딩들도 이때 외국 자본에 팔려나갔고 은행들도 외국 투기 자본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를 김우중 회장은 반대한 것입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라고 하자 전경련을 통해 국제 컨설팅 회사의 용역까지 줘가면서 국가 간 통계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선진국보다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해서 기업이 부채를 불필요하게 떠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할부 판매를 하면 개인이 져야 할 부채를 기업이 안는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DJ 정부 강요들과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이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등이 대우그룹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그룹에 대한 좋지 않은 보고서가 올라오고 강요들 입에서는 대마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거침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대우그룹이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다음 해에는 대우그룹이 왜 해체됐는지와 김우중 회장은 왜 슬그머니 출국해 5년 넘게 해외에서 유랑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 몰락에 대한 교훈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해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